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동안은 고전 읽기가 방송되는데요. 지난 한 주 고전 읽기에서는 세 작품이 방송됐습니다. 박문수전, 주생전, 박씨부인전인데요. 먼저 정종목의 박문수전부터 만나보죠. 박문수전은 경종과 영조대에 활약한 문신으로 오늘날까지 암행어사의 대표인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박문수에 얽힌 일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방의 탐관오리들을 보기 좋게 벌주는 구전설화 속 영웅담 대신에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실존인물 박문수에 얽힌 일화를 충실히 담았다고 합니다. 구전과 다르게 문헌에 남아있는 박문수의 다양한 삶과 행적을 볼 수 있는 정종목의 박문수전 낭독 발췌 부분을 들어보시죠. 회신날이 다가오자 박문수의 형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이고, 우리 형제가 그를 앞세우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다고 명필도 아는 것이 참으로 딱하구나. 어디 떵떵거리는 집안 자제들처럼 문장을 사고 글씨를 대신할 수도 없는 처지니 이래저래 걱정이야. 과거 치를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어쩐단 말이냐. 형과는 딴판으로 박문수는 큰 소리를 떵떵 쳤다. 형님, 다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방방곡곡에서 과장에 모일 내로라 하는 문장과 글씨가 다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오니 그날 써낼 글쯤이야 뭐 그리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허, 무슨 꿍꿍이에 무엇을 믿고 그리 태평한진 모르겠으나 나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구나. 박문수의 형은 아우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저 태평하였다. 과거날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박문수는 날마다 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어느 고을에서 온 누가 글을 잘 짓고 어느 고장 누가 명필인지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 중에는 초시를 치르지 않아 회시를 볼 자격도 없는 자가 있었다. 비록 자기는 응시 자격이 없지만 남의 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덕을 보려는 자들이었다. 박문수는 그 가운데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를 잘 쓰기로 소문난 선비를 몇 사람 점 찍어두었다. 과거날이 되자 박문수 형제는 각각 시지를 한 장씩 챙겨들고 일찍 과장으로 나아갔다. 박문수는 남의 시험을 몰래 대신하려는 선비들을 기다렸다. 이윽고 미리 낯을 익혀둔 선비들이 들어왔다. 박문수는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저헛! 나라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과거를 보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박문수는 일부러 남이 들으라는 듯 목청을 높여 소란을 피울 듯이 하였다. 그러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 자제를 대신해 과거를 치르러 온 선비들이 화들짝 놀라 얼굴을 가렸다. 아이고, 제발 목청 좀 낮추시오. 이 일을 관에서 알면은 경을 칠 일이오. 그러니 제발.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를 대신 치르려던 선비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주위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박문수에게 다가와 싹싹 빌었다. 박문수가 비로소 목청을 낮추고 은근하게 말하였다.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 어찌하면은 그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 눈 감아주겠어. 당신들이 우리 형제 시지를 대신 써주면 모르는 일로 해드리리다. 에?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자 박문수가 다시 눈을 부라리며 떠들어댈 기세로 달려들었다. 선비들이 박문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네, 그리 해드리리다.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제발. 선비들은 마지못해 박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른 박문수가 미리 궁리한 대로 돌아갔다. 박문수는 선비들을 하나하나 손짓하며 말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형님의 거벽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형님의 사수를 맡아주시오. 박문수는 선비들에게 냉큼 형과 제 시지를 맡겼다. 선비들은 더 이상 군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선비들이 박문수 형제의 시지를 각각 받아들었다.
문장이 뛰어난 이가 한 줄 부르면 명필로 소문난 이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렇게 하여 두 형제의 시지를 써내려갔다. 박문수 형제가 받아보니 어느 한자 고치고 뺄 것도 없는 명문이요 명필이라 매우 흡족하였다. 박문수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회시에 급제하였다. 뒷날 박문수는 북관 관찰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곳 갑산부로 삼산 이태중이 귀양살이를 오게 되었다. 이태중은 꼿꼿한 사람이었다. 이태중이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이태중은 반대파인 소론에게 몰려 누명을 쓰고 죽은 노론 사대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한 바 있었다. 이듬해 유배가 풀리고 임금이 벼슬을 내렸지만 이태중은 끝내 받지 않았다. 조선의 지배층 사대부는 선조 임금 때부터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주도권을 다투었다. 훗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고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이에 반발하던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태중은 다시 벼슬길에 나섰지만 꼿꼿한 성품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이태중이 이번에는 소론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을 올렸다가 북간에 외진 갑산부로 쫓겨온 것이었다. 이태중이 가명에 도착하였다. 박문수는 이태중이 갑산부로 유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벼르던 참이었다. 누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박문수가 이태중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엇갈린 처지로 만났으니 세상 일이 참 모를 일이오. 대감은 노론 중에서 곧고 바른 말을 잘하고 이치에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소? 나 또한 소론 중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린다고 하오. 우리가 이 외지고 험한 북관에서 얄궂게 만났으니 이 기회에 우리 둘의 세상 보는 안목을 가려보는 게 어떻겠소? 이태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지요. 소론 대표 박문수가 대뜸 딴죽을 걸었다. 내가 가만히 세상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노론이나 소론이나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그놈이 그놈이고 다 역적이라고 합디다. 이태중은 차분하게 받아넘겼다. 전하의 의리는 둘이 다 옳거나 그럴 수가 없을진데 그리 말씀하시면 어찌 된 까닭이요? 박문수가 능청스레 이태중을 몰아세웠다. 소론은 무신년에 이인저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소. 소현세자의 증손인 밀풍군을 앞세워 성상께 반기를 들었으니 어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소. 그렇다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노론은 어떻소? 숙종대왕께서 살아계실 때였소. 노론은 병약한 세자보다 연인군을 지지하였으니 이는 선대왕께 반역한 것 아니오. 그러니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역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소? 그러나 이태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론은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히고 성상께 불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는 노론과 소론이 어찌 같다고 말씀하시오. 이미 대감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숨기지 말라 하셨으니 바른 말을 하여도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태중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어차피 시비는 내가 먼저 붙였으니 그리 합시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태중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소론 가운데 아랫사람들이 이르기를 대감을 역적이라 하더이다. 박문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태중이 싱긋 웃었다. 지난날 대감께서는 3년 동안이나 삼남의 감사를 두루 맡으셨습니다. 그때 이인좌가 역모를 꾸미는 것을 과연 모르셨습니까? 만약 몰랐다면은 이는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영모를 알고도 모른 척하였으니 응당 그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감을 역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지난날은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겠소이다. 이 누각이 그 유명한 낭민루요. 이름난 누각에는 끔찍한 정쟁보다야 풍악이 더 어울리지 않겠소. 박문수는 이태중의 날카로운 추궁을 당해낼 수 없었다. 과연 이태중은 원칙이 분명하여 거칠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관찰사와 귀양살이하는 처지로 엇갈린 두 사람은 지난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접고 풍악을 울리며 하루를 지냈다. 박문수는 그 학을 뒤뜰에 풀어놓고 뒤뜰 정자에 술상을 차려놓으라 일렀다. 그날 박문수는 박사수를 집으로 불러 대접하였다. 정자에서 둘이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황학 한 마리가 소나무 사이에서 아른거렸다. 박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만. 저거는 황학이 아닌가? 신선이나 타고 다닌다는 선악이 분명한데 공은 어디서 저런 귀한 영물을 얻었는가? 박사수는 치자로 노랗게 물들인 학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흥분하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대답하는 대신 하인을 불러 꾸짖었다. 어허, 어찌 귀한 선악을 풀어놓아 소란스럽게 하느냐? 빨리 우리에 가두어 놓게. 하인이 치자로 물들인 학을 몰고 황급히 물러났다. 그럴수록 박사수는 더 안달이 났다. 이복의 영성군, 어찌 된 영문인가? 그 황학을 나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보여주게. 박문수는 느긋하였다. 대감, 하찮은 짐승에 무얼 그리 미련을 두십니까? 박사수가 계속 간청하여도 박문수는 딴청만 피웠다. 박문수가 꿈쩍도 하지 않자 박사수는 그만 버럭 화를 내며 일어섰다. 헤이, 몹쓸 사람. 자네와 나 사이에 그럴 수 있나? 내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두지 않겠네. 박문수는 그제야 짐짓 못 이기는 척 고분고분 말하였다. 풍악산에 친한 벗이 사는데 어느 날 영랑고개에서 저 학을 잡았다고 합니다. 세 장에 넣어 제게 보냈는데 그동안 애지중지 기르며 정이 들었죠. 아주 귀한 영물이라 뒤뜰에 꼭꼭 숨겨둔 것입니다. 대감께서 이미 보셨으니 내 할 수 없이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하인을 불러 학을 섬돌 앞으로 몰고 오라 하였다. 하인이 치자로 물들인 학을 몰고 왔다. 박사수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이보게, 내게 천금 값어치 있는 폐물이 있지 않나? 그걸 이 황학과 바꾸는 건 어떻겠나? 그러나 박문수는 어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신선이나 기른 황학을 어찌 그깟 폐물과 바꾸겠습니까? 박사수는 눈앞이 자꾸 황학이 아른거려 마음이 다급해졌다. 폐물보다 귀한 것 또 있네. 하루에 300리는 거뜬히 달리는 좋은 말일세. 그 말도 얹어 줄 테니 황학을 내게 주게. 그러나 박문수는 속 시원히 대꾸하지 않고 요리조리 딴청만 피웠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박사수가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에이, 그래. 에이, 관두게, 관두어. 박사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서둘러 돌아가려 하였다. 박문수는 그제야 박사수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이고, 대감, 고정하십시오. 제가 비록 선악을 내드리는 것이 영 아쉽고 내키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대감과 저의 의리를 끊을 수는 없지요. 박사수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아졌다. 그러더니 하인을 보내 자기 집의 폐물과 말을 서둘러 가져오게 하였다. 박사수는 그것들을 냉큼 박문수에게 떠넘기고 황학을 빼앗듯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행여 박문수의 마음이 바뀔까 그 길로 박문수의 집을 나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한 황학을 보고 소문을 낼지도 모르니 세장에
꼭꼭 숨기도록 하게. 박사수는 하인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고 길을 재촉했다. 박사수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문수는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뒤 큰 비가 왔다. 귀한 선악인 줄 알고 가져간 학이 비에 젖어지자 치자물이 빠지니 황학은 무슨. 박사수는 그제야 지가 속은 것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마다 허리를 꺾으며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박문수는 익살스럽고 꾀가 많아 이런 일을 곧잘 꾸미곤 하였다. 박문수가 대궐에서 숙직을 하던 날이었다.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콩나물 반찬이 나왔다. 박문수는 콩나물을 집어 대가리만 똑똑 떼버렸다. 꼭 넋이 나간 듯하였다. 이상히 여긴 동료가 물었다. 어찌 그러시오? 박문수는 그제야 화들짝 깨어난 듯 정색을 하였다. 아, 콩나물 대가리 말인가? 콩나물 대가리야 어차피 떼버리는 게 아니던가. 박문수는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러고 보니 콩나물을 한자로 쓰면 태채였다. 생각해보니 조태채는 도량이 넓고 생각이 깊으며 해학이 넘친 장부였다. 비록 소론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인품과 충절은 여러 신하가 따를 만하였다. 박문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조태채의 아들 관빈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날 관빈이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상소를 한 일로 관빈을 경계하던 신하들이 그를 극형에 처하라고 들고 일어났다. 그때 박문수가 나서서 아뢰었다. 관빈이 크나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지금 빌미가 되는 일쯤은 죽일 만한 죄가 되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물었다. 관빈은 경의 원수가 아니오. 관빈은 소론의 반대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문수가 다시 아뢰었다.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달라 원수가 될 수는 있으나 사사로운 일로 큰 판단을 그칠 수는 없사옵니다. 성상께서 기어이 관빈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신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죽이겠다고 하옵소서. 임금은 크게 느낀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관빈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훗날 판서에까지 올랐다. 관빈이 세상을 뜨자 박문수는 그 상가를 찾아갔다. 네, 이 집안과는 대대로 원수 사이일 수 있으나 돌아가신 분과 나란 일을 함께 맡아 한 인연이 있네. 그런 분이 눈을 감으셨는데 내가 어찌 곡을 하지 않을 수 있나 하여 이렇게 청하는 것이라고 전해주게. 관빈의 아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직접 나와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박문수가 곡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박문수는 아주 친한 벗이 죽은 것처럼 구슬피 곡을 하였다. 곡을 마치고 나서 박문수는 아랫사람에게 말하였다. 저 관을 내오게. 내가 저 관을 부수고 그 안을 보아야겠네.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관빈의 아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전하였다. 그러나 관빈의 아들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라. 박공이 우리 집안과 원수이긴 하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욕볼 뿐은 아니다. 뭔가 곡절이 있을 게야. 머뭇거리던 하인들이 결국 관빈의 관을 번쩍 들어 뜰로 내왔다. 박문수는 관빈의 관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말하였다. 관을 열고 위쪽 너를 잘라보게. 하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자 널 속에서 무엇인가 턱하고 걸리는 게 있었다. 한치쯤 되는 부러진 낫이었다. 나무를 벨 때 낫날이 부러져 나무에 박힌 것이다. 목수가 그것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난 뒤 낫날이 박힌 그대로 관을 짠 것이다. 박문수가 관을 짠 목수를 불러 꾸짖었다. 이는 한 나라 중신의 관이다. 그런데 내 놈은
나무에 낱날이 박힌 것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관을 짰구나. 돌아가신 분의 넋이 깃들 그런 집인데 이놈의 마음 씀씀이가 어찌 이러하냐. 이래서야 돌아가신 분이 어찌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느냐. 박문수는 다시 관을 짜게 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이 일로 두 집안이 드러나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서서 힘껏 도와주었다. 언 10여 년이 흘러 박문수는 과거에 급자하였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 진주에 들르게 되었다. 초라한 행색으로 이곳저곳 밥을 빌어먹고 다니던 박문수는 전에 관아에서 눈이 맞아 함께 중내 사내했던 기생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기생의 어미가 나왔다. 어미는 박문수를 빤히 펴며 갸웃거렸다. 아이, 요상하다. 요상해. 박문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어째 그러시오? 댁이 예전에 이곳 관아에서 책방 노릇을 하던 박도령과 하도 닮아서 그러오. 그제야 박문수는 아는 척을 하였다. 내가 바로 그 박도령일세. 어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아니, 대련님이 이렇게 피렁뱅이가 되다니, 아이고, 이거 어쩌다가, 아유, 이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 밥이라도 자시고 가오. 박문수는 어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생의 안부부터 물었다. 자네 딸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지금은 사또 수청을 들고 있습지요. 동안에 북 박혀가서고 나오지도 못한다오. 그나저나 도련님은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미가 꼬치꼬치 물었지만 박문수는 어물어물 둘러대었다. 어미는 곧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 얼마 뒤에 대문이 열리고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기생이 돌아온 것이다. 부엌에서 기생과 그 어미가 저희끼리 수군대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예전에 떠났던 그 박도령이 왔다. 언제 왔어요? 무슨 일로 왔답니까? 아이고, 글쎄 차린 꼴이 참 가엾더구나. 아주 다 찢어진 가세 꾀죄죄한 누더기를 걸친 꼴이고 빌어먹은 처지인가 보더라. 아유, 그리 된 곡절을 물었더니 뭐 집 외가에서 쫓겨났다라나 뭐래나. 그래서 이리저리 빌어먹다가 여기까지 왔다는구나. 이곳 관아에 아는 얼굴이 많으니 아마자 돈량이 나오들까 해서 온 눈치더라. 그러자 기생이 발끈하였다. 그런 말을 무엇하러 내게 하오? 너 한번 보자고 찾아온 모양인데 한번 들어가 보려무나? 보면 뭐하라오. 그런 화상은 꼴도 보고 싶지 않소. 내일이 저 병사생신이라 촉성루에 고을 수령들이 다 모여서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오. 관아에서 우리 기생들더러 잘 차려입고 나오라고 엄한 분부를 내렸어. 저 장 안에 새로 지은 치마 저고리가 있으니 그것이나 좀 꺼내다 주오. 네 옷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찾아가거라. 이윽고 기생이 잔뜩 고린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생은 행색이 허름한 박문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장롱을 뒤져 옷을 꺼내 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횡하니 나가버렸다. 기생이 돌아가고 난 뒤 박문수는 그 어미를 불러 말하였다. 주인이 이렇듯 쌀쌀맞으니 내가 어찌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있겠나. 지금 가겠네. 기생의 어미가 박문수의 소매를 잡으며 말렸다. 아이고 대련님, 철이 없어서 분별 없는 계집을 무얼 그리 탓하시오. 저기
가더라도 밥이 다 됐으니까 잠깐 앉아서 한술 뜨고 가시오. 어허, 먹고 싶지 않네. 자네라면은 목구멍에 밥이 선선히 넘어가겠나? 박문수는 그렇게 뿌리치고 훌쩍 기생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물 깃던 계집종을 찾아갔다. 계집종은 아직도 관아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저만치 물동이를 이고 오는 계집종이 보였다. 계집종이 가까이 다가오며 머뭇머뭇하였다. 그러더니 나그네의 꾀지지한 행색을 요리조리 살피며 중얼거렸다. 요상하다. 요상해. 사람을 보고 어찌 요상하다 하는고? 지금 되게 모습이 전에 이 거울 책방으로 계시던 도련님 같아서 하도 요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박도령일세. 계집종이 화들짝 놀라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다짜고짜 박문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옷고름에 눈물을 찍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도련님, 이게 어찌 된 사연이며 이 꼴은 또 뭐랍니까요? 행색이 어째 이렇답니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셋네의 집이 멀지 않으니까 저를 따라오시지요. 박문수는 잔을 비우고 잔치상을 휘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상다리가 휘게 음식이 놓였는데 제 앞에는 접시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허, 다 같은 양반인데 어찌 이리 음식의 위아래가 있을꼬? 박문수가 또 궁시렁대자 본관 사또가 그만 발끈해서 얼굴을 붉혔다. 이놈, 어른 노는 자리에서 어찌 이리 성가시게 구느냐? 그만큼 얻어먹었으면은 제 갈대로 갈 것이지 웬 군소리가 그리도 많아? 박문수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였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란 말이오? 이미 처자식도 있고 머리와 수염이 한자나 되거늘 내가 어찌 어린아이란 말이오? 그러자 본관 사또가 버럭 호통을 쳤다. 이놈이 빌어먹는 주제에 미치기까지 한 모양이구나. 당장 저놈을 내쫓아라! 본관 사또의 불호령에 누대 아래에 있던 구실아치며 관노들이 박문수를 손짓하며 썩 나오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박문수는 태평스럽게 앉아 뻗대는 것이었다. 내가 왜 내려가느냐? 내려가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려가야지. 본관 사또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핏대를 세웠다. 저놈이 정녕 미친놈이로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리지 않고 뭐하는 게야! 본관 사또의 호령에 즐겁한 구실아치며 통인들이 우하고 달려들어 박문수의 팔을 잡아 끌고 등을 떠밀었다. 박문수가 그것을 뿌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다. 내가 아니라 네 놈들이 나가야지! 그때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우르르 뛰어들며 외쳤다. 아맹어사 출두야! 그 소리에 병사와 본관 사또를 비롯하여 잔치상에 앉아있던 여러 고을 수령의 낯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병사와 고을 수령들이 버선발로 허둥지둥 꽁무니를 빼어 누대 아래로 내려갔다. 박문수가 껄껄 웃으며 병사가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진작 그리할 일이지. 이윽고 병사를 비롯하여 각 고을 수령들이 의관을 새로 하고 한 사람씩 올라와 어사 앞에 엎드렸다. 박문수는 병사와 수령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동안 살핀 고을의 살림살이와 형편을 조목조목 묻고 챙겼다. 마지막에 박문수는 진주기생과 그 어미를 불러들였다. 박문수가 말하였다. 몇 년 전에 너와 내가 나누던 정이 어떠하였느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지언정 우리가 살갑게 지내기로 한 굳은 약속은 변치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비록 거짓골이 되었다 하더라도 옛정을 생각하면은 좋은 말로 위로를 해야 옳지 않느냐? 헌데 어찌 모른 척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도 쌀쌀맞게 괄시를 한단 말이냐. 동량은 안 주고 쪽방만 깨버린다더니 정녕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괘씸한 짓을 보아서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일 일이다. 너를 죽여 무엇하겠느냐. 여봐라! 차후로 저 계집이 함부로 사람을 괄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볼기를 쳐라! 박문수는 다시 기생의 어미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 어미는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좀 알더구나. 내 어미를 보아서 네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그리 알라. 그나마 정이 있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 같은 네 어미에게는 쌀과 고기를 얼마간 내주도록 할 것이자. 박문수는 곧이어 물깃는 계집종도 불러오라고 하였다. 물깃는 계집종이 눈이 휘둥그레져 불려왔다. 박문수는 누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계집종을 곁에 앉게 하였다. 내가 이 고을에 들러 겪어본 중 이 중에 진정 사람의 도리를 알고 마음 고운 이는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곳 행수 기생으로 삼아 다른 기생들을 이끌게 하고 대신 행색만 보고 괄시를 하던 저 기생은 앞으로 물깃는 일이나 시켜라. 박문수는 고우리방을 시켜 물깃는 계집종에게 200냥을 건네주고 떠났다. 하루아침에 기생과 물깃는 계집종의 처지가 뒤바뀐 것이다. 아이고 이보게 점쓰나 저 지나가는 내 길손인데 잠시 쉬어갈 수 있겠나. 아이고 끼니도 거르고 지칠 대로 지쳐서 나 더 이상 꼼짝할 기력조차가 없네. 그러나 소녀는 머뭇머뭇 난처해했다. 저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인데 제 집 사정도 궁핍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소태 불을 지펴보지 못한 게 벌써 여러 날입니다. 손님께 딱히 대접할 것이 없으니 제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밥을 청하는 박문수나 달리 대접할 것이 없다는 소년이나 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문수와 소년은 잠시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런데 소년이 자꾸 뒤를 힐끔거리는 것이었다. 박문수의 눈에 사랑 천장에 매달아 놓은 종이 봉지가 들어왔다. 소년은 그 봉지를 자꾸 돌아보며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윽고 소년이 다시 말하였다. 어쨌거나 잠시 들어와서 쉬어가시죠. 굶주리고 지친 박문수로선 그 말이라도 반가웠다. 박문수는 소년을 따라 사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소년은 사랑에 들어서자 결심한 듯 천장에 매달린 종이 봉지부터 끌어내렸다. 그러더니 그 봉지를 들고 안방으로 갔다. 사랑에는 박문수 혼자 덜렁 남겨놓은 채였다. 2억 칸짜리 작은 집이라 지게 문을 열면 바로 안방인 모양이었다. 게다가 사방이 고요하여 소년이 그 어미와 두런두런 나누는 말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지치고 굶주린 나그네가 사랑에 들었습니다. 나그네의 딱한 처지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기 여간 민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도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급한 대로 이것으로라도 밥을 지어 대접할까 합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님 재산은 어쩐단 말이냐? 박문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아하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 봉지에 든 것은 제사 때 쓰려고 남겨둔 쌀이었던 것이다. 우선 산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가엾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죠. 오냐, 알았다. 기다리거라. 곧이어 그 어미가 봉지를 받아 밥을 짓는 모양이었다. 소년이 사랑으로 들어서자 박문수가 말하였다. 아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자네 처지도 어려운 모양인데 내가 정말 염치가 없게 됐네. 이미 손님께서 들으셨으니 뭐라 숨길 수도 없게 되었군요. 곧 아버님 제삿날인데 제사를 지낼 형편도 못 됩니다. 마침 쌀 한 대박이 생겼기에 그거라도
돌아가신 아버님께 돌리려고 봉지에 담아두었죠. 저희가 비록 여러 날 끼니를 걸러도 그 쌀만은 축내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지금 손님께선 몹시 굶주리고 지치셨는데 사람의 도리로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대접할 것도 없으니 부득이 그 쌀로 밥을 짓게 하였습니다. 손님께 이런 구차한 사정을 알려 불편하게 해드렸으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소녀는 비록 어리고 궁핍하지만 마음이 반듯하고 대견하였다. 그런데 박문수와 소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밖이 시끄러웠다. 누군가 성큼 들어와 소년에게 나오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아, 박도령! 어서 서두르시오! 소년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소년은 풀이 죽어 그 사내에게 사뭇 간청하였다. 오늘은 내가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으니 제발 그리 전해주시오. 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어서 나오시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소년을 재촉하였다. 박문수가 영문을 몰라 물었다. 도대체 저자는 누구인가? 소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이 고을 좌수댁 하인입니다. 제가 나이가 차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좌수댁 딸과 혼인할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좌수 양반이 망신을 당했다며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를 날마다 불러다가 온갖 모욕을 주고 있죠. 오늘도 그래서 온 겁니다. 말을 들으니 그 좌수의 소행이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박문수는 소년을 막아서며 좌수댁 하인에게 일렀다. 이보게, 내가 이 아이의 삼촌뻘 되는 사람일세. 오늘은 조카 대신 내가 갈 테니 조금 기다리게. 박문수는 곧장 대청으로 나아가 호통을 쳤다. 내 조카가 어렵게 살아도 문벌 높은 양반집 자손이다. 비록 지금은 곤궁한 처지이나 그렇다고 그대 집에 혼인을 청한 게 그리 큰 죄가 되느냐? 만일 혼인할 마음이 없다면 거절하면 그만인 것을 무슨 까닭으로 날마다 잡아다가 욕을 보이느냐? 그대가 이 고을 좌수라고 이토록 방자하단 말이냐? 그 말에 좌수는 불그락푸르락하여 씩씩거렸다. 좌수는 박문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인에게 먼저 분풀이하였다. 내가 네 놈더러 박도령 잡아오라고 했지 저 따위 듣도 보도 못한 미친놈을 잡아와 상전을 욕보인단 말이야. 내 우선 네 놈부터 경을 쳐야겠다. 그때 박문수가 성큼 대청으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소매 속에 마패를 보였다. 네가 감히 네 앞이라고 이러느냐? 그러자 방금까지 서슬이 퍼렇던 좌수가 흙빛으로 질리더니 허둥지둥 섬돌 아래로 내려가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녕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박문수는 섬돌 아래 떨고 있는 좌수를 굽어보았다. 그럼 박도령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느냐? 아유,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좌수는 아까와 달리 사뭇 고분고분하였다. 날짜를 꼽아보니 사흘 뒤가 좋은 날이구나. 내 그날 신랑을 데려올 것이니 홀예치를 준비를 하고 기다리게. 분부대로 하옵지요. 좌수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다. 박문수는 그 길로 곧장 관하로가 어사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고을 사또를 불러 말하였다. 내 조카뻘 되는 나이가 이 고을에 살고 있어. 사흘 뒤에 이 고을 좌수 딸과 혼인을 한다니 내가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어 들렀소이다. 사또께서 혼례에 필요한 일을 좀 거들어 주겠소? 그런 혼례라면 우리 고을의 경사인데 고을 원으로서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분부대로 하옵지요. 고을 사또는 이웃 고을 수령들까지 다 청하였다. 박문수는 소년을 불러 미리 준비해둔 사모 관대를 입혔다. 박문수도 의관을 차린 다음 소년을 데리고 좌수댁으로 향하였다.
좌수댁에는 이미 구름 같은 장막이 쳐지고 잔치상이 즐비하였다. 박문수가 윗자리에 앉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좌우로 늘어앉으니 혼례가 더욱 위험 있었다. 소녀는 꿈도 꾸어보지 못한 호사스런 혼례였다. 혼례가 끝나자 박문수는 좌수를 불렀다. 좌수가 머리부터 조아리고 들어왔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혼례를 치렀사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 고을에서 자네 집이 가장 유복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논과 밭이 전부 얼마나 되느냐? 그럭저럭 되는 편이지요. 좌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하였다. 박문수는 거침없이 좌수를 다그쳤다. 그럼 그 절반을 사위에게 내줄 수 있느냐? 어찌 분부를 거역하오리까? 노비는 몇이고 소와 말은 얼마나 되느냐? 그 밖에 살림살이는 또 어찌 되느냐? 제법 많사옵니다. 그것도 절반을 사위에게 주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약조하고 문서로 작성하자. 박문수는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맨 위에 어사 박문수라고 적고 고을 사또와 이웃 고을 수령들도 차례로 적게 하여 증인을 세웠다. 그런 다음 재산의 절반을 사위에게 나누어 준다는 좌수의 약조를 문서로 만들었다. 격식을 갖춘 문서가 마무리되자 박문수는 인장 대신 마패를 꺼내 꾹 눌러 찍었다. 박문수는 소년의 혼례를 성대히 치르고 모든 일을 마치자 그 고을을 떠났다. 그럼 계속해서 주생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생전은 권필이 지은 소설입니다. 동아시아 애정소설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 작품인데요. 남녀의 삼각관계를 스토리 전개의 주요한 계기로 삼고 있는 점이 독특하죠. 우리 소설사에서 남녀의 삼각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럼 주생전 낭독 발췌 부분을 들어보시죠.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잘 지었다. 18살에 태학에 들어가서는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러나 태학에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연거푸 과거에 낙방하자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속의 사람이란 티끌 속에 깃들어 사는 가녀린 풀잎과 같을 따름이야. 명성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 티끌 속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는가. 그 뒤로는 마침내 과거 볼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상자를 엎어보니 수천냥 돈이 있었다. 그 절반으로 배를 한 척 사서 강과 호수를 오갔고 나머지 반으로는 온갖 잡화들을 사들였다가 그때그때 팔아 생계를 꾸렸다. 아침에는 오나라 땅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초나라 땅으로 가며 사노라니 마음이 흡족했다. 하루는 악양성 밖에 배를 대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친하게 지내던 나생의 집을 방문했다. 나생 역시 빼어난 선비였는데 주생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술을 사왔다. 즐겁게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퍽 취해버렸다. 주생이 배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날이 캄캄했다. 이윽고 달이 떠올랐다. 주생은 닻을 풀어 배를 중류로 흘려보내놓고는 삿대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다. 배는 바람을 받아 쏜살같이 달렸다. 주생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안개에 쌓인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고 달은 서편에 걸려 있었다. 양쪽 강가에는 푸른 나무가 어슴푸레 보이고 새벽빛이 어둑했는데 때때로 비단 등롱과 은 등촉의 불빛이 붉은 난간과 비취빛 주렴 사이로 어른거렸다. 누군가에게 물으니 이곳은 전당이라고 했다. 주생은 시 한 편을 지어 읊었다. 악양성 밖에서 삿대에 기댔더니 밤사이 바람 불어 취향에 들어섰네. 두견새 소리에 새벽 봄 달이 밝은데
몸은 이미 전당에 있어 흠칫 놀라네. 아침이 되었다. 배에서 내려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니 그중 반은 이미 세상을 떴다고 했다. 주생은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서성이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기녀 배도라는 이는 주생이 어린 시절 몹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제주와 미모가 전당에서 으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배랑이라고 불렀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다. 배도는 매우 정답게 주생을 맞이했다. 주생은 배도에게 이런 시를 지어주었다. 하늘가 방초에 몇 번이나 옷을 적셨던가. 말리 밖에서 돌아오니 눈에 뵈는 족족 달라졌네. 두 추의 노랫소린 옛날 그대로인데 석양에 작은 누각 주렴이 거쳐 있네. 배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서방님은 이런 재주를 가지셨으니 오랫동안 남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늘. 아니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나요? 이어서 또 물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께선 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서 좋은 짝을 구해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주생 역시 배도의 고운 자태에 흠뻑 반하여 웃으며 이렇게 살해했다. 하하, 감히 바라지 못하던 바요. 주생은 몸을 숨기고 다가가 숨죽여 방 안을 엿보았다. 금빛 병풍이며 화려한 이부자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주색 비단 저고리를 입은 부인이 백옥으로 만든 책상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50살 가까이 되어 보였다. 조용히 앉아 좌우를 둘러보는데 참으로 맵시 있는 자태였다. 부인의 곁에는 14~15살쯤 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구름처럼 풍성한 검은 머리에 두 뺨은 취한 듯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을 옆으로 돌릴 때면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달 같고 어여쁘게 웃음 지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모습 같았다. 부인과 소녀의 사이에 앉은 배도의 모습은 봉황의 곁에 선 올빼미만도 진주 곁에 놓인 조약돌만도 못해 보였다. 주생은 구름 너머로 넋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닌 듯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배도가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부인이 완강히 만류했다. 배도가 더욱 간절히 돌아가기를 청하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낭자가 전에는 이러지 않더니 오늘은 왜 이리 급히 가려고 하는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이라도 있는 겐가? 배도가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물러나 앉으며 대답했다. 마님께서 물으시는데 제가 어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생과 인연을 맺은 일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미처 뭐라 말하기 전에 소녀가 미소 지으며 배도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좋은 만남을 망칠 뻔했네요. 부인 역시 웃더니 돌아가기를 허락했다. 주생은 재빨리 뛰어나와 배도의 집으로 먼저 돌아와서는 이불을 끼고 누워 잠든 채 하며 우레처럼 코고는 소리를 냈다. 주생은 선화를 본 뒤로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다. 말을 주고받을 때에도 억지로 웃음 지으며 기뻐하는 척할 뿐 마음속엔 온통 선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부인은
어린 아들 구경을 불러 이렇게 분부했다. 내 나이가 벌써 12살인데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훗날 성인이 되어 어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랑의 남편 주생이 글 잘하는 선비라고 들었다. 주생에게 가서 배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구나. 부인이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가 매우 엄했기에 구경은 감히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고 그날로 즉시 책을 들고 주생에게 갔다. 주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이제 됐구나 생각하며 제삼 겸손하게 사양한 뒤 마침내 구경을 가르치기로 했다. 어느 날 주생은 배도가 집에 없는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구경에게 말했다. 수업 받으러 오가기가 몹시 힘들겠구나. 너희 집에 빈 방이 있어 내가 너희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은 너는 오가는 고생을 하지 않고 나도 너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구경이 감사하며 말했다. 참으로 바라던 바이옵니다. 구경은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사정을 고하고 그날로 주생을 맞이해 왔다. 배도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선랑은 다른 여자가 생겼나요? 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니 대체 어찌된 일이어요? 아, 듣자니 승상댁 장서가 3만 권이나 되는데 부인께서 승상의 옛 물건을 함부로 집 밖에 내놓으려 하지 않으신다는군. 그래서 그 댁으로 들어가 세상에 보지 못한 책들을 읽어보려는 거야. 서방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게는 복이지요.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긴 했지만 낮에는 구경과 함께 지내고 밤에는 집안의 문단속이 철저해서 뾰족한 수를 낼 수가 없었다. 고민으로 잠 못 이루며 열흘을 보내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온 거는 본래 선화를 만나보기 위해서였건만 지금 좋은 봄날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자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깊은 밤에 선화의 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잘 되면 높은 감투고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날 밤은 달이 없었다. 주생은 몇 겹 담장을 넘어 선화의 방 앞에 이르렀다. 복도가 구불구불하고 주렴과 장막이 겹겹이 쳐 있었다. 한참을 응시하니 인기척은 전혀 없고 다만 선화가 불을 밝힌 채 연주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주생은 난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선화의 연주를 들었다. 선화는 연주를 마치더니 작은 소리로 소동파의 하실랑을 노래했다. 그 노랫말은 이랬다. 주렴 밖에 그 누가 문을 밀쳐서 요대노로 부르던 단꿈을 깨우나 누군가 했더니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네. 주생이 즉시 주렴 아래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바람소리라 하지 마오. 진짜 님이 오셨으니. 어느 날 문득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으니 배도가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배도의 집으로 갔다. 선화는 밤에 주생의 방에 와서 몰래 주생의 가방을 뒤지다가 배도가 주생에게 준 시 몇 편을 발견했다. 선화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책상 위에 있던 붓으로 배도의 시를 까맣게 뭉개버렸다. 그러고는 아나미 한 편을 새로 지은 다음 비취색 비단에 써서 주생의 가방 안에 넣어두고 방을 나왔다. 선화가 지은 노랫말은 이러했다. 창밖에 드문드문 반딧 불빛 깜빡이고 높다란 노각에는 달이 걸렸네. 섬돌에는 대나무를 지나는 바람소리, 주렴에는 오동나무 그림자.
밤은 고요하고 사람은 시름겹네. 방탕한 그대는 소식도 없이 어디서 한가로이 논이는지 생각지 않으리라 헤어질 마음 끊이지 않으면서도 부질없이 동트기만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화는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주생의 가방을 뒤진 일도 말하지 않았다. 주생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주생은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루는 부인이 잔치를 열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주생의 학문과 품행을 칭찬하는 한편 아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는데 감사하며 이런 뜻을 주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만취해 골아떨어져 있었다. 배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앉아 있다가 문득 주생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자신이 지은 노랫말이 먹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아남이 노랫말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선화의 소행임을 알아차렸다. 배도는 매우 화가 나서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소매 속에 넣고 주생의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 놓은 뒤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침에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가 천천히 물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서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경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그렇지. 처남을 가르치자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생은 무안해져 얼굴과 목덜미가 벌겋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배도는 한참 말이 없었다. 주생은 당황해 어쩔 줄 모르며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주생 앞에 던지며 말했다. 담을 뛰어넘어 정을 통하고 담장에 구멍을 뚫어 들어가 사통하는 것이 군자가 할 일입니까? 들어가 부인께 모든 사실을 아뢰렵니다. 배도가 획 몸을 일으키자 주생은 허둥지둥 배도의 몸을 껴안았다. 주생은 그간의 일을 사실대로 말한 뒤 머리를 숙이고 애걸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면서 차마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배도는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돌아가세요. 그러지 못하겠다면 서방님이 이미 약속을 저버렸는데 제가 맹세를 지킬 수 있겠어요? 주생은 어쩔 수 없이 선화의 집에 다른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다.